지역센터라고 협의회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 아마 졸업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 제가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제도권으로 이 부분을 만들었고, 저는 이제 89년에 87년, 88년, 89년 이어간 쯤에 경인 지역에 서울과 경기도 쪽에서 공부방이 막 시작이 되어졌던 지역아동센터의 전식이고, 그래서 이제 대전 쪽에서 공부방을 해서 저도 이제 몇 개의 공부방을 좀 만들었어요. 지금도 지역아동센터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있는 공부방이 2개, 성남 공부방이라고 하는 성남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강원순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제가 만들었던 곳이고,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오랫동안 담았던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문지역 아동센터라고 하는 고문공부방, 이런 데를 처음 교회가 어쩌면 사회 선교 현장으로 제일 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것이겠다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시작해서 결국 이제 공부방으로부터 좀 출발을 해서 훗날에는 지역 아동센터가 되었습니다만, 제도권 복지 쪽하고 접목해서 이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등등 해서 몇 개 이렇게 기관들을 좀 운영을 좀 해보고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회, 저희 교단의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 자리가 나면서 제가 그쪽에 와서 좀 일을 좀 하다가, 그때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이렇게 한 교단이나 한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우리 개신교로서는 약하다. 어떻게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게, 그런 고민을 좀 프론트에 이게 서해안의 원유 주사로가 좀 생겼고, 사실은 여기 있는 양재성 목사를 그때 제가 조금 재촉했어요. 이렇게 현장이 있는데 현장의 이 일을 당신들이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재촉을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고, 저희들도 이제 교단 차원에서 내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그 당시 한국교회 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교계 지도자들은 아프간에서의 생물교회 피랍사건 이후에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터였고, 현장에는 11개 캠프가 우리 개신교만에 차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좀 뭐랄까 우후죽순처럼 여러 가지가 모여지긴 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면 굉장히 우스운 모양이 되겠다 그래서 한 대 모을 것을 현장에서 제안을 했고, 그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한국교회 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급하게 좀 만들고, 그때 이제 한 2,000교회 교단을 초월해서 17만 명을 자원봉사자로 내보낸 것이 저희 지금 코리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한국교회 봉사단이었어요. 그때로부터 이게 어떤 초교파적인 네트워크를 좀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들, 필요성들을 좀 함께 공감하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이 얘기 저 얘기를 제 경험과 더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사회적인 약자와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 필요성 같은 거, 또 중요성 같은 거 이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해오고 있는가, 또는 어떤 상황들인가, 그리고 그런 것이 또 신학생들로 있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이후의 어떤 목회들,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나갈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제 경험을 좀 바탕으로, 또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자기 한번 소개 좀 한번, 학교가 되게 감신대라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저도 한번 알게 짤막하게 자기 얘기를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갑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림교신학대학교 신학전공 2학년 서충식입니다. 학부 이제 대학. 예. 대학.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2학년 10학번 신학 전공 이민호입니다. 근데 학부라는 얘기죠. 네. 대학 그죠? 네. 이민식, 호요. 이민호. 서 아까 충실이요. 충자, 식자. 네,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 06학번 졸업했고요. 지금은 여기 환경연대에서 파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김세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07학번 강신대 07학번 한창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공익 근무 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공익하는데 뭐 이렇게 기록 네, 하잖아요. 머리는 기재하지 머리는 자유로워. 네. 지금 공부하시는 이게 학부에 있는 또는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이나 또는 이제 군복무에 계신데 저는 좀 그랬어요. 저는 영성이 없어서 영성이 좀 떨어져서 이제 그런 어떤 한 부분도 목회에 대한 자신이 없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하나 있었고 저는 여러분들은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 나이 때나 제가 7호학번이라고 지금 막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이는 56분이라고 하는데 고향이 대전이라는 거, 그 다음에 통합 측에 제가 교단 소속돼 있다는 거, 통합 제가 총회 서사회공사업 총무를 지냈다고 하는 거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했습니다. 한창이 씨 보기 전에 저는 이제 가난하게 컸어요. 대전에서 가난하게 컸는데 저는 가난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만 이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경제적 가난은 사람이 어떤 그 대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위축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저에게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쩌면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그 생활보다는 소극적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능동적이기보다는 좀 수동적이고 이런 것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사회적인 문제고 또 다른 어떤 심리적인 문제고 또 대인 관계에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중학교 때 교회에 우연찮게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가난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해도 교회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는 제게 있어서의 도피처이기도 했고 굉장히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또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학교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교회에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생활에 몰입을 하고 몰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신학교 가라고. 주변에서도 그러고 저도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어쩌면 천직이자 나의 사명인가 보다. 이런 것이 뭐 자의반 타의반 자천타천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결국 이제 가게 돼서 신학교를 좀 다니면서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나와 같이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안으면 좋겠다. 교회가 함께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쩌면 나와 같은 또 다른 아픈 경험이 재현되지 않으면 좋겠다. 또 가능하다면 그런 대변을 좀 할 수 있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게 이제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제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그 당시는 이제 사회선교 또 이제 막 그때 이게 안팎에 얘기되어졌던 것은 산업선교.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영등포에 있는 도시산업선교와 같이 소위 이 목회자들이 어떤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 체험을 좀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그런 인권을 대변한다든지 노동자들의 어쩌면
권익 옹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 활동이 됐든 또 다른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그 당시 이제 뭐 일반적인 목회 흐름 패턴이나 이런 게 있지만 또 한쪽에 특수선교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뭐 그런 흐름들이 하나 좀 있었죠. 그런 흐름들이 있는 가운데 저는 그런 어쩌면 노동 파트 이런 쪽보다는 내가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민운동, 농민선교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저는 대전에 카톨릭 농민회라고 하는 곳이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농민회를 좀 드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농부의 자식으로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가난해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구심도 생기고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되묻게도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거치면서 어쩌면 복음과 가난이라는 거, 가난한 이에게 복음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좀 했고, 정말 이렇게 소외되고 아픈 이들과 결국 아픈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독교, 그런 복음, 이런 고민들을 아무래도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학교 다니고 나서도 그랬고, 어쩌면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아마도 저 자리인가 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자연스레 좀 가지게 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이 그 당시 아까 말씀처럼 감리교와는 달리 노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 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그리고 총회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노회는 되게 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00에서 한 300교회 정도를 묶어서 노회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노회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부서 배치를 하게 될 때에 3년을 한 조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전문성의 문제보다는 또 이렇게 관심의 영역보다는 그냥 공천위원회에서 조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그 자리에다 다시 넣을 수 없는 거예요. 몇 텀을 좀 돌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돌려빼기로 이렇게 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총회에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사회선교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뭐 농민선교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이제 산업선교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분들을 좀 묶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지역사회 선교협의회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개 노회보다는 지역에 있는 2개, 3개 노회를 묶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2개 노회가 있어요. 통합지 같은 경우는 대전 노회와 대전 선노회. 또 이렇게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노회, 대구 시내 노회하고 경북 지역 노회하고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노회를 2-3개씩 또 많게는 한 5개씩을 묶어가지고 지역사회, 이를테면 대전 지역사회 선교협의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우리와 같이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일들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다 배치를 해서 여기는 특별위원회처럼 계속해서 추천을, 공천을 해도 가능한 그런 구조들을 만드는 게 지역사회 선교협의회예요. 그리고 이제 교단에서는 한쪽에서는 교회마다 사랑의 현장을 갖자. 그래가지고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을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들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약자들, 뭐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도시 빈민들, 아니면 노동자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 뭐 요즘으로 하면 뭐 다문화, 뭐 외국 이주민들, 아니면 뭐 탈북민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다양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섬기는 그런 일들을 좀 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현장씩을 갖자. 이제 이런 어떤 취지로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을 좀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대전에서 대전 지역 사회 선교협의회 간사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87년도부터 일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저는 이제 공부방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산업선교다 사회선교다 해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불운시하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뭔가 그런 일을 하면 좀 빨갱이에 가까운 뭐 이런 오해를 좀 받게 됐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비껴갈 수 있는, 그러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부분들은 바로 공부방이겠다. 그러니까 도시 변두리의 공부방이겠다 해서 공부방을 시작을 했던 게 이제 89년도부터 시작을 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산돌 공부방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유밀한 전도사가 지금 관계를 하고 있었던 이제 거기를
오고 몇 개 경인 지역에 여기 서울과 인천 쪽에서 시작을 했던 공부방 견학을 해서 그런 것을 좀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그런 현장을 만드는 것도 생소했고, 또 대전 지역만 해도 그런 현장이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서울 경기도만 해도 그런 현장이 조금씩 생겼지만 대전만 해도 그런 현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도시 이 달동네 도시 변두리 이쪽으로 얘기하면 뭐 그 당시 많았던 데가 봉천동이나 상계동이나 뭐 이런 데들, 신림동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이제 도시 변두리에 이제 주분들이었죠. 그래서 도시 변두리에 있는 그 이제 거기에 예,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를 공부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의미 하나. 뭐 애들이 그 도시 변두리의 공부방에 그 나올 정도의 아이들의 어떤 집안 형편은 이게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부모들이 이렇게 공부를 지도할 수 있을 만큼의 학력 수준도 안 돼요. 시간도 안 돼요. 그러면 장소를 제공하는 일, 그 다음에 학습을 지도하는 일, 그들이 문화적인 소외로부터 적어도 문화적 경험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뭐 이런 것들. 여기 우리 권 목사님이 전문가십니다만은 그런 어떤 지역 아동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그와 유사한 것들을 조금 흉내내면서 일을 아주 초보적이나마 시작을 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현장을 만드니까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는 이제 그 공부방 그 직전쯤에 되게 교회에서 아니면 뜻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게 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야학에 이제 교회 청년들이 자원봉사자를 많이 나오고,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하다가 공부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현장을 좀 만들어내니까 이제 교회 청년들이 대학이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와서 자원봉사, 이렇게 야학에서처럼 자원봉사자로 했고,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일들을 좀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매개로서 그런 일들을 좀 시작을 했고, 자연히 이제 그 부분은 뭐 지금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 건강보험으로 이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공부방들이 의뢰했던 부분은 뭐냐, 의료진료, 무료진료. 이거를 뭐 이를테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있는 의사들, 뭐 간호사들이 좀 오도록 해서 의료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애들이 이제 뭐 가난해서도 그렇고 부모가 퇴근을 못해서도 그렇고 한부모 가정이라 제대로 이렇게 케어를 좀 못하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나니까 뭐 그런 아이들을 위한 어떤 급식 제공,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하나하나 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니까 뭐랄까, 그 동네 일이 공부방의 일이 됩니다. 공부방의 가로등이 제대로 켜져 있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공부방에 주민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가동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게 결국 이제 지역 운동이 되는 거예요. 지역의 고민이 공부방의 고민이 되고, 그런 대변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공부방에 와서 뭐 가로등의 문제, 아니면 또 다른 뭐 학교의 어떤 폭력의 문제, 아니면 뭐 누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결국 공부방으로 오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을 때로는 상담도 하게 되고, 때로는 뭐 가로등을 다루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가져와야 되는 일들, 아니면 그것을 이를테면 관련된 어떤 동사무소가 됐든 이 구청에다가 우리가 제안을 해서 가로등을 좀 달도록 하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게 되어지는 게 그 당시 공부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방은 이 빈민 지역의 달동네에서는 희망이에요. 아주 공부방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크고, 또 교회들의 자원봉사자들, 목사님들도 아, 이런 곳이라면 산업선교나 사회선교라고 해서 괜히 오해를 함직한 곳이 아니겠다. 와서 현장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편하게 자원봉사자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재정을 지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료 진료로, 때로는 어떤 문화활동으로. 그래서 아이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대화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해가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러저러한 것을 아마 공부방, 제가 이제 지금도 있는 보문 지역 아동센터하고 성남 지역 아동센터를 89년, 9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게 맥을 이어오고 그 사이에 몇 개 없어진 공부방들 이렇게 교회로 하여금 해서 시작을 하도록 좀 만들었던 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공부방을 이렇게 시작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교회와 어쩌면 이렇게 이 사회적인 약자라고 일컫는 도시 빈민. 사실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열악한 생활, 뭐 지금도 예외가 아니지만 이런 상황들이 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어졌던 것이 저는 이제 제도권의 어떤 사회복지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에 주택 200만 원 건설이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공약을 하고 200만 원을 건설하는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표가 안 나오니까 빈민에게서 표가 안 나오니까 빈민들을 위한 정책이 뭔가 그러다가 소위 노태우 대통령의 TF팀에서 하나 냈던 것이 임대아파트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 일들이 이제 조금씩 꾸려지기 시작해서 그 일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부를 거쳐서 그 뒤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뭐 이렇게 이제 이어졌던, 아니, 제가 얘기를 거꾸로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김영삼 정부를 거치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를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임대주택이었는데 임대주택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놨잖아요. 모아놓은 사람들의 복지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당시에 이제 복지라고 하면 저는 이제 뒤에 그러느라고 이제 복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신학을 먼저 하고 뒤에 이제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부분. 요즘에는 이제 그 뒤바뀌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임대 아파트에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 살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를 어디인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느냐. 그 당시 복지라고 하면 이제까지의 복지는 생활시설밖에 없었어요. 생활시설이라는 뭐냐면 여기 혼자 된 노인이다. 장애인이 있다. 아니면은 여기 어린 아이가 부모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고하다. 라고 하면 그들을 24시간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가 고아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양로원, 노인들이 가는 데가 양로원이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가는 경우는 장애인 시설이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또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자가 됐다. 요즘에는 정신병을 지적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시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주로 해왔던 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생긴 그 사람을 격리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입고 먹고 자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하나.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최소한의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사회와는 격리시키는 거. 그 정책이 소위 이 생활시설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생활시설이라고 하지 않았고 수용시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수용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어감이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처럼. 그래서 그런 인상을 준다 해가지고 복지계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생활시설,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이니까. 그래서 생활시설로 명명을 좀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기독교 쪽이 우리나라 돈은 없으니까 외국에서 재원을 끌어다가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에서 재원을 끌어다가 지금 얘기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었고 노인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을 만들었고 그리고 정신병자들이 가는 소위 이 병자들이 가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주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런 6.25 이후의 역사가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떤 일제 침탈로 말미암아서 가져왔던 수많은 어떤 나타났던 문제의 그 사람들을 격리해서 딱 하니까 그분들을 우선 입고 먹고 자게 하는 그런 그야말로 제대로 된 시설이겠어요. 뭐 그런 데서 이제 함께 생활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한국 사회복지 역사고 그것이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내려왔던 역사가 있어요. 조금 피곤하죠? 지금 두 사람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물을 좀 네. 물을 먹을까? 이것을 좀 같이 먹을까? 이거 그쪽으로 보낼까? 좀 딱딱한가? 내 얘기가?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 재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런 시설을 중심으로 좀 만들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가 만들어 온 사회복지 시설이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됐고 지금 임대주택 얘기를 했던 것은 임대주택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사회복지관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역사는 조금 더 올라가서 감리교회 태화복지관이 훨씬 더 오래전에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일제강점기에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에 더 훨씬 더 양산이 되어지는 부분은 노태우 정부 들어서서 임대주택이 들어서면서 사회복지관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활시설로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고아원이 됐든 양로원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생활시설 중심으로 복지를 해왔는데 이제 임대주택을 막 10층짜리 또는 15층짜리 이렇게 아파트를 져놓으니까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집까지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뭔가 하나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복지관은 대체적으로 종전의 생활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복지의 패턴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용복지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복지시설 다음에 복지가 한 단계 진일보하는 것이 이용복지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안에 복지관이 하나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임대주택 가령 1000세대 이상을 짓는 시공업체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지어서 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에게 이 부분을 이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주택관리법을.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인데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관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때로는 급식도 하고 때로는 결연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도 이를테면 결연 후원금도 전달해주고 학교를 잘 못 가서 학습 지도를 해야 되면 학습 지도도 하고 혼자 노인들이 혼자 집에 혼자 사는데 너무 외로우니까 그분들에게 노인 대학도 하고 어디 여행도 이렇게 소풍도 가도록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복지관에 좀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복지관의 역사는 바로 임대주택이 시작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복지는 생활복지라고 하는 생활복지시설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용복지라고 하는 새로운 패턴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다 보니까 때로는 이 복지관 쪽에도 나오기가 어려워. 여기조차도 나오기가 어려워. 그것은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고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낙인감 있잖아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는 것으로 누군가 앞에서 내가 낙인이 찍히는 거는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 와서 밥을 먹는다? 복지관에 와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 나는 그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는 안 하고 싶다. 그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방치할 거냐? 아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있을 때자 집가짜를 써가지고 재가복지라고 하는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사실 그런데 우리 교회 쪽의 역사로 한다 그러면 어쩌면 신방을 가는 일입니다. 또는 훨씬 더 어려운 이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방문해서 서비스를 했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지. 그러니까 적어도 복지계는 어쩌면 우리 기독교보다도 좀 한 수 늦게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활복지, 생활복지 시설로부터 시작을 했던 복지는 이용복지시설. 그리고 이용복지시설에서는 이제 재가복지로. 이렇게 해서 되게 3단계를 거쳐가지고 오늘날 이제 복지의 시스템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라고 하는 것을 소위 웰페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워크페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제일 중요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주는 거다.
일자리를 주는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제일 필요로 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활 의욕을 북돋을 거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거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탈무드에서 나왔던 대로 고기를 한 마리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를 낳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스스로 뭔가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얘기 시작이 나왔던 것이 소위 이제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뭐 저는 이제 그 대전에서 그때 할 때 지역자활 후견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제가 운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설에서만 24시간 생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역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시설에다가 가두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지역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활 의욕을 고취를 하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건지, 이게 이제 주로 관건이 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에 이어져서 최근에는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이제 이를테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다. 현 정부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못 배운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의지도 박약한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시장에 어느 날 나가서 한번 장사해봐라. 그러면 장사가 되느냐. 일정 정도 어떤 비닐하우스에서 인큐베이터처럼 보호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장 진입 전 단계로 정말 사회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만든 제품은 정부나 아니면은 준관공서 같은 데에서 물건을 좀 사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일정 정도 페이는 그들이 노력이 해도 어쩌면 월급을 만들어내기 어려우니까 그들이 월급을 만들어질 때까지는 뭔가 정부나 또 다른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결국 일자리 얘기, 일자리가 결국 사회적 기업까지 지금 이제 오게 되었다. 제가 지금 복지 역사를 그냥 간략하게 아주 그냥 우스꽝스럽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 현장으로 일선 나가야 되잖아요. 오늘 양대성 목사님이 저한테 귀띔해주기는 이게 교회 안의 목회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쪽의 목회 현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오늘 나를 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이 교회 목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이게 어떤 저와 같은 경험으로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많은 부분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 어쩌면은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도적으로 다 케어가 되지 않는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들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 아마 권 목사님도 뭐 그러실 거고, 우리 지역 아동센터를 아마 통해서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다문화, 어떠면 관련된 사역을 좀 하는 분들. 최근에 농촌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절반이 외국 이주민이라는, 결혼해온 외국 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가 되어지는 사람들. 저희가 요번에 그 탈북을 해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2만 명 정도 돼요. 2만 명, 3만 명이에요. 2만 명 정도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수양딸을 하나 삼아가지고 요 얼마 전에 결혼을 시켰고 아이를 좀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네들의 삶을 좀 보게 되면 한국 사회에 사실 적응이 잘 안 돼요. 심각해요. 심각한데 어쩌다가 이 탈북해 오는 과정이나 또 여기에 정착해 가는 초기 과정에서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몸을 파는 거예요. 몸을 내주는 거. 꼭 뭐 돈을 주고 팔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또 성을 내놓는 어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생겼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의 경우들이 발생돼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달에 조사를 좀 마쳤는데 약 167명 정도의
물론 우리가 다 줘서 우리 안에 파악이 안 된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꽤 많은 우리들이 이렇게 상담원들이 조사를 좀 해보니까 약 167가정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에게 당장 기저귀하고 분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다급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목회 패턴만이 우리들에게 가장 지금 저에게도 이제 목회해야지. 선배님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근데 이 나이가 한 근 30여 년을 지금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닌 다른 쪽에서 일을 해왔던 사람이 교회 패턴에 적응이 되겠어요. 몰라. 가서 또 적응을 하라면 또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또 저 역시도 그렇지만 저를 오라고 하는데도 없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지만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정신으로 그들과 함께 어쩌면 그들을 대변하고 때로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 그들의 니드를 우리가 찾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영역은 아마 다양할 거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사람은 뭐 탈북자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도 있겠고 세터민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다문화 외국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아마 그런 영역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 어쩌면 미혼모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디에도 호소 못하는 답답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아이들로서 가진 어떤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전국에 한 3,500여 개 되어지는 지역아동센터가 바로 그런 아이들, 우리의 이 땅에서 어쩌면 기초생활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바로 그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좀 케어를 좀 하고 그들이 필요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접근을 해가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몸담고 있으면서 느껴지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지나치게 선교 중심적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복지가 됐든 봉사가 됐든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어떤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그것이 전부 다 선교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때 선교는 대체적으로 선교는 뭐하고 이어지는가 하면 교회의 성장과 비례를 해야 됩니다. 정비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100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투자를 했으면 100이라는 만큼을 내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교회들의 생각이에요. 그것도 어떤 관점이냐면 선교적인 관점. 선교도 차라리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 이만큼이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건 아니잖아요. 또 현실도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뿌렸으면 저쪽 교회로 교인이 가도 괜찮은 것이고 우리가 뿌렸어도 어쩌면 지금이 우리 때 말고 다음 세대에 복음으로 전환이 돼도 괜찮을 터인데 우리는 반드시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거둬야 된다고 하는 어쩌면 자본주의 논리를 천민 자본주의 논리를 그대로 우리는 답습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지나치게 선교 중심적이고 이 복지나 봉사를 방편으로 삼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뭔가 우리가 떡을 대접하고 때로는 과일을 대접하고 연말에 쌀을 갖다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교회를 이끌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욕을 왕왕 얻어먹는가 하면 의도를 가진 행위는 별로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선거철이 돼가지고 정치인들이 선거 얼마 앞두고 왜 인사 다니잖아요. 교회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노인정 많이 다니잖아요. 경로당. 그 다음에 등등 사람들이 많이 모임 다니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표 얻으려고 해요. 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곱게 보기보다는 자식들 다른 때 좀 잘하지.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어쩌면 표를 얻기 위해서 굽실거리고 때로는 선물을 사들고 어떤 뭔가 이제 지역 공약을 하고 이러는 식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노래도 있듯이 있을 때 잘해요. 평상시에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정말 우리들이 교회 안에, 교회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이런 부분들 못지않게 또 한 부분은 그런 뭔가 선교를 위해서 봉사나 복지를 수단화하는 어떤 이런 일들은 가능하면 좀 우리가 지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정말 딱 하니까 주님이 내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라 했으니 우리들이 가진 복, 어쩌면 재물이라면 재물, 우리들의 재능이라면 재능, 돈이라면 돈, 이런 것들, 아니면 시간이라면 시간,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들이 복을 나누는 거죠. 나누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 좋은 거고, 서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세 번째로는 또 하나는 우리 교회들이 너무 이를테면 우리들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저는 참 이렇게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여기 봉사단에서도 그렇고, 제가 전에 일을 하던 총회에서도 그렇고, 언제고 돈을 내는 데는 반드시 돈에 상응한 이름을 요구해요. 그것을 꼭 나쁘다고만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름을 많이 내요. 결국 이제 어떤 실천이나, 실천이라는 게 뭐겠어요?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라고 봐지는데, 하나는 시간을 내는 거죠. 우리가 실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는 시간을 내는 거죠. 24시간 가운데 내가 적어도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매일매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몰아서, 일주일에 적어도 저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나 말고 이웃을 위해서 좀 시간을 좀 써보자. 아니, 봉사 점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365일의 시간 가운데 10분의 1은 내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심정으로 시간을 좀 내놔보자. 두 번째는 돈을 좀 내놔보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돈이 11조를 교회에다 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11조를 우리들이 정말 이웃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이 11조의 본래 정신은 또 그런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과 나누라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보자. 제가 저희들 집안에서 그 일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시간을 내는 거하고 우리 아들, 딸이 함께 해보니까, 미안합니다. 아들, 딸이랑 아내랑 함께 해보니까 일주일에 내지는 한 달에, 적어도 일주일은 그만두고라도 한 달에 2시간이나 3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 쓰지 않아보자. 다른 사람을 위해 써보자. 그렇게 이제 함께 가족회의를 해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한 차례, 그래가지고 두 사람 정도, 한 분은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한 분은 장애인인데, 이 두 가정을 저희가 도와요. 돈으로 하면 5만원씩 월 돕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는 그 집에 가구해서 나박김치를 가요. 아이들은 용돈에서 할머니 좋아하는 영양갱, 뭐 이런 거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다. 제가 보니까 어떤 교육보다도 더 훌륭한 교육이, 굳이 뭐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시간이 나눠지는 것이고, 돈이 나눠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들의 건강이 나눠지는 것이고, 뭐 그 할머니고 장애인이라 그렇지, 만일에 아이들이 외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우리 공부방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가서 그런 내가 잘하는 외국어라고 하는 재능을 함께 나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함께 나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듯이, 개인이 그러듯이 나는 교회도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생활로 이어지면 좋겠다. 우리 통합 측에서는 구역이라고 하고, 우리 감리교 쪽에서는 속회라고 그래요. 너는 속회에서도 예배만을 드릴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속회, 우리 구역의 경우에는 저기 익산에 가게 되면 그런 교회들이 좀 있어요. 저 몇 교회 좀 알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역 보고를 하게 될 때 구역 식구들이 몇 명이 모였냐, 성경 어디를 봤냐, 헌금을 얼마나 했냐, 되게 이게 보고가 되어지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지역 안에 어떤 사람의 어떤 일이 있었다, 교통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자살 사건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게 보고가 되고, 좋은 일도 쫙 보고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쭉 모아서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이웃을 향해서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고, 부목사가 찾아가고, 때로는 구역장이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찾아가서 케어를 한다면 그 구역이 얼마나 신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가 위치 있는 지역에서 우리 개신교회가 지금 개신교회가 6만 5천 교회쯤 되잖아요. 경로당이 6만 6천 개쯤 돼요. 그러면 한 교회가 한 경로당을 맡는다든지 한 교회가 한 지역을 맡는다든지 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려운 것을 우리 교회가 만일에 찾아 케어를 한다면 정말 저는 놀라운 기적이 생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 내가 지금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필요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복지의 일개명은 뭐냐면 이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혜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수혜자의 니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누가복음 이미 나와요.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물었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제사장도 지나갔다, 레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선한 착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물어요. 여기 강도 만난 자가 누구를 이웃으로 여기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반전이라고 가지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누구를 도울까? 이렇게 묻지 말고 지금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여기를 좀 먼저 찾아보자.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는 이번에 쌀을 이러이러한 사람을 돕겠다 이러지 말고 우리 동네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쌀이 필요한가? 아니면은 또 다른 것이 필요한가? 이것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탈북자 아까 모자 가정 정말 아빠가 없는 미혼모, 많은 경우가 미혼모였는데 이 미혼모의 아이들을 여기를 도울 때 돈으로도 돕지만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은 북한에서는 아이들을 키워본 일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누가 키워주는가 하면 타가수가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운 경험이 없는 이들은 아이들을 대할 때 굉장히 폭력적으로 돼요. 의외로. 언어적인 폭력. 때로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생활에 여러 가지 어떤 침해, 또 이러저러 인격적인 어떤 침해,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책임 전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폭력에 시달려요. 아주 어린 아이들, 깐난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친정 엄마를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분유값이나 우유값이라는 것은 의당 필요한 것이고 친정 엄마를 만들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자문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때로는 가서 울며 기대 울 수 있는 그런 친정 엄마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제가 이 복지라고 하는 것 또는 이 복지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제가 몸을 담고 있으면서 정말 교회적 정서가 너무 잘 맞아요. 이 부분. 너무나도 잘 맞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정말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니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정말 그들의 자존심 안 상하고 제가 이제 어떤 경험들이 있었느냐면 두 가지 예를 짧게 좀 들어볼게요. 한 번은 도시락 배달을 했는데 6학년 이 영숙이라고 하는 아이가 늘 도시락을 잘 받는데 그날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갔는데 얘가 갑자기 반응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왜 저한테 도시락을 가져오세요? 저 도시락 안 먹어요. 왜 저한테 도시락이 와요? 하면서 도시락을 밀어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친구가 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도시락을 받아먹고 있는 그런 낙인감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비추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초인종 눌러서 영수가 너 왜 이래? 너 어느 교회야? 나 아무개 집사잖아. 자꾸 이러면은 그 영숙이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얼른 눈치채고, 그러니까 눈치가 10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얼른 눈치채고, 아, 내가 잘못 왔다. 옆집인데. 이러면서 빨리 나와야. 한 번은 할머니, 혼자 사는 할머니인데 밑반찬을 가지고 한 집사님이 갔어요.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해간 김치나 미역무침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좋은 멸치, 조림, 그 다음에 뭐 동그랑땡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꿀이 나가지고 우리 집보다 더 잘 먹는 할머니 집에 왜 나를 쏘게 있냐. 그런데 딱 눈치가 나는 이제 맛이 이게 딱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머니니까 멸치를 우물우물 삼킬 수가 없어요.
고기만 해도 우물우물해 넘기면 넘어가는데 멸치는 잘못하면 잇몸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다 틀리니까 찝을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는 없고 아까우니까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동그랑땡. 지금 젊은이들이야 동그랑땡 좋아하지만은 제 나이만 해도요 피자 이것보다는 빈대떡이 좋아요. 그러니까 동그랑땡도 가죽 누가 만들어 오기는 했으나 그러나 젓가락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왜 할머니 마음문은 안 열어보고 왜 냉장고 문만 열어보고 오셨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듣고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현대신학자 몰트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니고데모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거기가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을 걸고 손을 먼저 내미셨지만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상대방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병자에게 병을 고쳐주고 나서도 내가 어떠냐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늘 그 사람을 세워줬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들을 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에 복귀하고, 다시 말하면 어디에다 교회에다 묶어두려고 하거나 어느 복지시설에다 묶어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회에 복귀시켰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네가 이제는 자기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동네로 돌아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의 용어로 얘기하면 사회 복귀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복지의 용어로 보아도, 복지 이론으로 보아도 얼마나 앞선 이론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복지시설 안에도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니면 또 정신질환자면 질환자, 그냥 여기서 평생 살아야 돼. 그래야 돈이 나오니까. 그러나 성경의 본래 정신이나 복지의 본래 정신은 뭐냐면 여기다 묶어두는 게 아니라 빨리 이 사람을 사회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성마비 장애인 있잖아요. 손이 돌아가고 말도 잘 안 되는 어떤 장애인이 있는데 이 장애인이 이제는 독립하겠다. 나는 자원봉사자보다도 내가 독립하겠다.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나도 술을 마셔보고 싶다. 또 하나는 나도 비밀을 갖고 싶다. 아무리 뇌성마비 장애인이지만은 나도 비밀을 갖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말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수였어요. 엄마가 너무나도 이게 좋은, 이를테면 장애의 딸을 둔 엄마가 너무나도 큰 힘이 됐는데 이 40살 먹은 뇌성마비 장애인 이 여자가 독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원수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원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엄마는 내가 평생 얘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지만 이 장애인은, 여자 장애인은 내가 독립되어서 내 세계를 살고 싶었던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볼 때 때때로는 내식으로 돌보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주체의식을 갖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서도록 만들어내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도 그렇고 또 다른 것도 어떤 좋은 것도 좋지만,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결국 이제 제가 소위 클라이언트, 이 수혜자라고 하는 이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들 스스로가 뭔가 주인으로 나갈 수 있다. 저는 이제 복지관의 반장 일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꽤 잘했어요. 평가도 좋고, 뭐 복지국의 평가에서도 이게 상당히 상위 점수를 좀 받고, 지역에서도 꽤 일을 잘하니까 많은 방문객이 많았는데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우리 지역의 가난한 주민들은 객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국 더 많은 재원을 가져다가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푸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함께 계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와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복지관을 떠날 때 나는 복지에 실패했다. 저는 복지의 성공은 우리가 이만큼을 주었다, 이만큼을 했다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얼마만큼 주인으로
자기를 스스로 서도록 했는가. 이것이 저는 평가의 기준이고 판단의 기준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복지에서도 그런 것이 좀 많아요. 이를테면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무조건 많이만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노인들의 잔존 능력,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아니면 뭐 생각할 수 있는 아직은 지적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자꾸 줄여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지다. 다시 말하면 잔존 능력을 점점 확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좀 가만 보니까 92살 어머니를 제가 이제 모시고 사는데 점점 일을 빼앗아요. 화분에다 물을 주다가 화분을 깨니까 어머니 화분에다 이제 물 주지 마세요. 어머니가 약수 떠오다가 낙상을 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약수 떠오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뭉진 코에인가 그거 하나 달았어요. 어머니가 세탁기 돌리다가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 이제 빨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방 안에서 텔레비전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단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있는 곳이 이제 공주의 원로원이라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있는 제가 거기 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여기도 가보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서비스를 엄청 잘해요. 저는 가서 이거 바꾸었어요. 뭐냐면 정말 그분들이 움직일 수 없는 분이라면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지적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텃밭을 만들어서 몇 평씩 나눠드렸더니 거기다가 씨 뿌리고 그거 매일 보는 재미로 매일매일 일어났어요. 저는 이게 복지라는 게 이를테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남을 돕고 케어를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주는 쪽에서 이만큼을 했다. 그리고 어떠냐? 훌륭하지 않냐?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에게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말 그분들을 점점 어쩌면 객체화하고 그분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식물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면 그거는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를테면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이야기, 복지계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어느 만큼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자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하는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신도의 역량을 강화하는 또는 여기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잠존 능력을 점점 더 개발해서 그들이 뭔가를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만큼은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복지가 함께 영화 봅시다. 요즘에 최근 영화가 써니라는 게 뜹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최근 영화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는 것이 좋은 건지 각각 의향과 기호를 물어가지고 맞춤식으로 가는 게 맞은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 뭘 원하는 겁니까? 제가 길게 설명을 일부러 한 것은 정말 복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의 욕구에 따라 맞추어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움직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러더군요. 독일에 유학 갔다 온 친구가.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신발끈을 맬 때 우리 엄마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신발끈 쫙 매주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매다가 영 안 되면 엄마 헬프 미.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알려주면서 그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볼 때 거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많은 것들을 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왜 고맙다고 안 하냐, 왜 교회도 안 나오냐 이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복지의 복자도 모르는 거죠.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의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그런 일들을 하되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던 선교 패턴 중심으로 그리고 봉사나 복지를 방편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또 너무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접근해서 하지는 말고요.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름을 좀 제발 좀 내려놓자.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하자. 그리고 그들을 좀 세우는 일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우리 개신교회는 자원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서로 연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개별 교회가 완결 구조를 갖추려고 해요. 이게 저는 우리 엄청난 병폐이자 엄청난 소모죠. 이 많은 어떤 우리들의 재원의 인적, 물적 자원의 어떤 낭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가 완결 구조를 갖추지 말고 이 교회는 뭐를 하고 이 교회는 뭐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를 하고 이렇게 함께 나눠 가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자. 그래서 혼자 10걸음을 뛰는 것보다는 어쩌면 10사람이 함께 한 걸음을 뛰는 것이 어쩌면 우리 개신교가 이를테면 만들어 가야 될 아마 그런 과제들은 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런 고민들 속에서 복지 영역이라고 하는 게 참 많은 거예요. 참 많고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들도 참으로 많으리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 일부고 제가 경험했던 한 부분을 얘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우선 제 얘기를 이런 점도 우선 좀 드리고 질문이나 또 다른 설명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함께 얘기를 좀 더 앞으로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도 한번 박수를 한번.